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동해안 그 도시 탐방 꿀떡 세미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10번째 꿀떡 세미나는 아주 특별하게 오늘 3.1절 특히 경축일 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될 강사님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김남일, 그러니까 전 경북도 환동의 지역 본부장이시기도 했고 경주부시장, 포항시 부시장을 거치셔서 이분이 새롭게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된 우리 그 김남일 본부장님을 이제 강사로 모시게 됐는데 아주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탐방해 나가고 있는 그 모든 도시들이 장차 우리 동해안 관광 자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관광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문화관광 사장님을 모시게 된 게 특별히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3.1절이기 때문에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이 동해안 많은 도시들이 뭐 이제 북한의 원산이나 함흥이나 성진이나 이런 도시들이 3.1절 이 만세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포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포항의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당시에 가시면 어떨까요? 예. 저도 작년에 포항 부시장 하면서 딱 1년 전이네요. 그 포항 송남면에 대전리에 가보시면 3.1 운동의 그 기념관이 있고 매년 행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항이라고 하면 뭐 철강도시, 뭐 산업도시, 우리 포스대로 주는 첨단 과학도시, 또 뭐 바다를 끼고 있는 뭐 해양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3.1 운동이 이 동해안 지역에 제일 먼저 일어났고 그래요? 네,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3.1 운동 그 대전리 마을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그 보경사 가보시면 서운암이라고 그것을 먼저 도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청하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길이고 또 보경사는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포항 시립공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경사 서운암 대전리 마을 그 뒷길을 걸어가면 굉장히 좋거든요. 청하장터까지 3.1 운동 트레일 길을 만들자고 해서 제가 작년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올해부터 좀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운암에 보경사 입구에 가보시면 또 3.1 그 기념비도 있는데 이 도로변에 돼 있어가지고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서운암으로 해서 그 청하시장에 가보시면 그 갯마을 차차차 무대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굉장히 좀 그런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투자를 해놨는데 제가 사실은 청하시장 그 길 이름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청하시장 만세운동길로. 만세운동길.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하시장이 이제 청하시장 만세운동길로 바꾸고 거기 중심에 갯마을 차차차 하면 했던 그런 세트장 일부가 있는데 그거를 바꾸고 거기에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기념비도 설치하고 재밌는 거는 예. 청하시장에서 박문골 시가 있어요. 박문골 시인의 시. 네. 청하시장에는 시가 있어요. 거기 해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12도 설치를 해가지고 좀 관광 자원하고 그 갯마을 차차차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관광객들. 그래서 1년 내내 이런 뭐 세트장이 뭐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라고 해서 그 시장 안에를 365일 태극기를 그 가게에 달게 해놓고 그 중앙에 광장에 그 아시아 망국기도 달고 태극기도 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원래 안에 설치가 됩니다. 예. 우리 사장님 모시고 포항의 3.1 운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로 뭐 시간을 내야 될 정도로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포항의 미래 이제 그 헤리티지 미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시고 이제 또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3.1 운동에 관한 부분은 오늘 요 정도까지만 좀 맛보기로 이제 보여드리고요. 오늘 아주 굉장히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항이라는 도시가 이제 그 박목월 시인이 시비가 있다고 하니까 또 제가 아주
포항에 기계장터 가보시면 박물관 10이가 있어요. 그분이 고향이 이쪽이신가요? 경주 쪽인데 아, 그 그렇구나. 청아시장 그 아. 시는 여기 와서 선보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가 아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 콘텐츠가 있다고요. 우리 포항제철의 그 사가도 광골 시인이 작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통일과 부흥의 원동력이 되자 뭐 그런 식구가 있어요. 이제 가사가. 그래서 야, 이분은 대단한 어떤 선각자셨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걸 73년에 작사를 했는데 우리 민족의 그 중흥의 이제 그 어떤 그 터전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의 어떤 그 터전이 될 거라고 이 포항제철을 그렇게 축하했더라고요. 하여튼 뭐 자꾸 옆길로 새나가면 좀 곤란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안에 여기 오늘 3.1절 또 아주 중요한 국가 기념일이고 특히 오늘 또 이게 연휴가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언론도 나왔지만 3.1 운동인데 일본의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간다.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비판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그 관광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1년에 한 500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1년에 서로가 관광객이 한 500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유일한 곳이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뭐 애정의 관계지만, 우리가 그 길, 그 다음에 지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궁극적인 그 길은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참 예, 감명 깊었다 하나요? 미국에 있는 우리 호스트 패밀리, 미국 사람들이, 아니, 8.15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북한이 공동으로 국가 기념일은 8.15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8.15에 단식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북한에 국수 공장 만드는데 돈을 기부하기 위해서 오늘 단식을 하니까 너 한국 사람이니까 너도 단식에 동참해달라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죠. 아,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여튼 우리가 3.1절이든 8.15든 여기 오늘 강의를 듣는 분이시든 아니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전세가 좀 시끄럽잖아요. 행복하게 이렇게 주말 또 3.1 운동을 이렇게 대승하면서 쉴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선배들이, 훌륭하신 선배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오늘 이 나라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정진호 교수님께서 이게 몇 달 전에 우리가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때 포항을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해서, 제가 포항 부시장 시절에, 그럼 우리 포항을 좀 알리는 측면에서 이제 이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포항은 제가 작년 연말에 떠났고 지금은 사실은 어제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하여튼 경북문화관광 전체를 이렇게 총괄하고 이렇게 코디네이트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포항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편안하게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일반 포항하면 저도 경북 사람으로서 특히 경북도 공무원으로서 오래 일하면서 포항하면 대부분 포스코, 철강도시 또 조금 하면 이제 또 해병대 또 국방도시 그러면 아니면 또 죽도시장 호미곶 해양 관광도시 이 정도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포항시가 옛날 포항시하고 영일군하고 도농통합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포항시가 24개 읍면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란 게 포항시가 바다를 끼고 동해안에 가장 긴 해안선을 끼고 있는 바다 도시이자 경상북도의 농가 인구가 1위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경상북도에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이 또 포항입니다. 사과 생산량이 전국 7위더라고요. 죽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포항을 좀 더 깊게 이해를 하는 필요가 있는데 아까 조금 더 3.1 운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전이 이런 3.1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 잘 모르는데 포항을 좀 더
오늘 부족하지만 어떤 제 이야기를 통해서 좀 포항의 역사, 또 포항의 어떤 현재의 좌표, 또 포항의 어떤 미래 나갈 방향 이런 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포항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느껴봤어요. 요새 지방시대, 사실은 굉장히 수도권하고 이제 지방 간의 어떤 그런 갈등장이 많은데 사실은 서울시도 지방이거든요. 17개 지방자치, 지방정부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지방시대에서 제가 이렇게 이래 보면은 미국이 옛날에 US 스틸이거든요. 일본은 그 니폰 스틸입니다. 대만 차이나 스틸. 근데 옛날에 뭐 코리아 스틸 안 쓰고 포스코, 포항 제철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 작년에 이제 포항 포스코가 설립돼 50주년인데 이미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 박태준 회장을 비롯해서 그 포스코 설립할 때 포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요새 지방시대 그 차이 주장하지 않아도 포항에 있는 설립한 세계적인 철강 기업을 지향하는 어떤 포항을 이름 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코리아 스틸 썼으면 지금 포항이 제철 도시라는 이미지가 좀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 선지자들이 거창한 정치 용어로 지방시대, 지방을 살리자 이야기 안 하도 지방에 유일하게 대기업 본사가 있고 포항 스틸을 썼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우리가 선지자 분들한테 좀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포항이란 도시가 그래서 이제 철강 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포항이 저도 우리 포항의 지역학 연구를 하신 분들하고 가끔 만나고 해서 포항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포항이 포자에 이미 그 대답이 있습니다. 포항은 포구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항자는 한자 항목항인데 그러니까 포가 포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구가 뭐냐? 포구라는 거는 바다에 이제 입구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지만 모든 걸 포구는 사실은 받아들인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물산을 받아들이는 의미도 있고 지식 정보도 받아들이는 의미도 있고 해서 사실은 포항이라는 그런 도시가 제가 그런 이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도대체 포항의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포항 인구 50만 되는 도시에 시립박물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포항 시민들이 포항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포항 시민들의 한 45%가 거의 외지인이에요. 그래서 포항 시민도 포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포항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포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포항이 지속 가능한 포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포항의 어떤 그런 그 역사도 알고 또 어떻게 보면 누군가 왔을 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립박물관이 없는데 그 시립박물관이 이제 우리나라가 보니까 그 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야지 시립박물관을 짓게 그렇게 법에 만들어놨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 박물관, 미술관이 너무 막 난립하고 하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문체부에서 가장 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야지 시립박물관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지방시대에 맞지도 않는 거죠. 우리 돈으로 우리 전문가를 뽑아서 우리 유물을 지키고 우리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시립박물관을 짓는데 그렇다고 국가에서 돈 한 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작년 시립박물관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는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그래서 몇 년 후면 동해 바다에 바라보이는 여로랑 세원여 테마공원에 포항 시립박물관이 들어오는데 제가 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포항 시립박물관을 설립하는데 제가 직접 PPT하고 심사를 현장 말고 2번을 제가 PPT를 했거든요. 그래서 PPT 할 때 제가 도대체 포항을 어떻게 이분들한테 알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은 이미 이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딱 올려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포항의 정체성과 포항 시민 정신. 제가 PPT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포항은 포구포 바다다. 포항 자체의 이름이 이미 바다다. 바다 때문에 포항이 발전했고 바다 때문에 포항이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미래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바다가 있을 때는 포스코가 들어갔고 세계적인 2차 전지 특화단지가 돼 있는 이유도 바다 때문에 특화단지가 들어오고 또 수출도 해야 되고 아마 여러 가지 바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죽도시장, 홍익반도, 해양관광도 다 바다 때문에 사실은 포항이 그 정체성이거든요. 포항하면 바다다.
그럼 바다면 어딜까? 저는 그게 영일만이다. 영일만을 이렇게 품어주는 영일만에서 사실은 포스코라든지 기타 이런 산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관광객들이 상생의 손을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했어. 저는 그걸 아주 이제 밀레니엄 2021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영일만에 받아주는 모든 생각과 모든 창의적인 어떤 걸 생각을 받아주는 이 영일만에 아마 흉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항은 바다고 영일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안아주고 맞이해주고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여러분 생각들을 포용해주는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나마 영일만은 뭐냐? 바로 영일만 친구다. 바로 영일만 친구의 사람, 개방성, 포용성, 혁신성이 있어서 지금 포항이 경북의 제1도시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업 도시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포항의 정체성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세부적으로 아마 포항을 좀 모르는 내용을 좀 이렇게 이해를 돕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포항은 포구구나. 바다가 있구나. 영일만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 포항이 있고 그 영일만에 포항의 아름다운 영일만 친구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항 이 좀 이해를 돕는데요. 뭐 이런 그런 좀 생각. 자, 그러면 포항이 동해 인문학의 보고고 포항이 동해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도시고 수천 년 전부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보시면 포항이 그 신라 시대부터 그 바다에 제사 지낸 곳이 있습니다. 바다에. 이게 뭐라는가 하면 그 신라 시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해 사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보시면 천년 전에 이미 바다에 서해, 남해, 동해 제사 지내는데 그 동해 제사 지내는 곳이 어디였냐? 동해 묘. 일반 제사 지내는 것보다 격이 더 높았습니다. 묘. 그게 바로 흥해, 곡강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고려 왕건이 들어오면서 양양으로 조금 위로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양에 가보면 새로 옮긴 거기 때문에 동해 신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해안에 제사 지내는 게 바로 포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이 좀 연결이 되죠. 신라 시대 우리 문무대왕 이야기하겠지만 문무대왕 동해구, 동해묘, 또 지금의 어떤 동해안의 대표 도시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시면 또 연호랑 세원여 뭐 우리가 연호랑 세원여가 제철을 일본에 전달했다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국유사에. 그래서 포항이 동해 아까 포구포라는 생각처럼 동해하면 바로 포항이라는 거죠. 천년 전에 동해안에 국가에서 직접 주관해서 일반 서남해보다 더 대표적 제사 지내던 것이 바로 포항 곡강이 있었다. 지금은 옮겨서 그 양양에 있지만 그 정도로 포항이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것 말고도 화면에 보듯이 곳곳에 이렇게 그 제사 지내는 민중이 제사 지내는 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해신당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바다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대표적인 동해안 도시가 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동해구 그러니까 동해안의 입구가 바로 포항, 이제 지금 현재 경주 이런 입구인데요. 신라의 포구가 포항은 통양포였습니다. 이름이 통양포가 뭐냐? 서양과 통하는 포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경주는 처용하고 아진포, 울산은 개운포. 그래서 사실은 탈해왕이 되었던 아진포, 지금 경주시 양남면, 그 다음에 울산이 처형이 되었던 개운포. 아마 김준배 박사님이 아마 이 이야기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울릉도는 그런 데는 정들포. 한번 들어가면 정이 들어서 못 나가는 정들포라고 해놨는데 뭐 대부분 신라시대 포구가 통양포, 아진포, 개운포를 중심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어떤 그런 해양 그 포구를 가졌다. 근데 포항은 통양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 가보시면 두무치 제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양포 수군이 주대한 그런 군전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통양포, 포항하면 통양포. 아마 그래서 포항포자가 통양포포라 이렇게 봅니다. 아마 지금 그 포항에 오시면 북부시장이라고 이름, 영일대 북부시장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가 통양포 최초의 시장이거든요. 죽도시장 이전에 그 통양포를 중심으로 해서 어물이 많이 나고 하니까 자연 형성적으로 발생된 것이 통양포 의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양포 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그 역사 문화를 되찾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통양포 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포스코가 들어와 있는 의룡사로 해서 어떤 그런 포구가 영일만의 아마 중심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심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항이 그 5개 섬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포항이 그 5개 섬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거든요. 오도라고 하는데, 포항이 지금 현재 죽도시장 하면 유명하니까 아시는데, 죽도, 하도, 상도, 해도, 분도, 그 5개 섬이 있었습니다. 그 5개 섬을 매립해버리니까 지금 섬이 없는 도시인데, 형산강 하구 지역에 죽도, 해도, 하도, 상도, 분도가 있는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그 섬이 있었고, 그 섬에 다양한 물산이 연결, 그 포구가 바로 통양포였거든요. 통양포, 오도, 형산강, 경주, 신라, 천년에 연결되는 어떤 이쪽이 굉장히 아마 천년에 그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해서, 사실은 8월 8일 섬의 정부가 정할 때 제가 포항, 울릉 같이 섬의 날을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울릉도 하기는 좀 힘드니까 포항하고 울릉. 그래서 제가 주장을 PPT 하지 그래 해서 포항이 섬에 가진 도시였다. 그래서 섬의 날 포항에 산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국내 최고의 이제 철강 도시가 광양만 있지 않습니까? 광양만도 가봤는데, 광양이 25개 섬을 매립해서 지금 광양 포스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배알도만 제외하고.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 철강 도시가 들어오려면 원료가 대부분 수입하니까 그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아주 깊은 바다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대규모 땅이 있어야 되니까 매립하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섬들을 바로 이제 매립해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광양만, 포항이 다 섬에 가진 도시를 섬을 없애가지고 포스코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항의 정체성이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바다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포항이 바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바다의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가 시 상징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장도 하고 용역도 통해서 해가지고 포항에 시을을 지정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미국은 육상동물하고 해양동물을 공동으로 시든 주도, 상징물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는 육지에서는 회색곰을, 바다동물 귀신고래를 심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육지적 사고를 하니까 대부분 바다 끼고 있는 도시도 시동물만, 육지적 동물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주 부시할 때 주장해서 경주시어를 참가자미, 울릉군은 이제 군어를 오징어, 포항이 인구 50만인데 바다 때문에 발달했는데 시어가서 청어를 지정됐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가맥이라는 역사도 있지만 청어가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로 나왔고, 특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포항 앞바다가 청어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외국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놀랐는데, 포항이 고래도시거든요, 사실은. 울산에 안각화가 있지만 이게 울산, 경주, 포항까지 대부분 귀신고래를 비롯해서 전부 다 고래의 도시인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고래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다 이게 고래똥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고래똥에 엄청난 철분이 있는 겁니다. 펭귄하고. 그래서 기후변화 해박 때문에 고래가 사라지니까
이 똥을 안 놓으니까 고래똥에 있는 엄청난 철분이 이게 그 플랑크톤에 발전이 돼가지고 큰 어장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던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구룡포항이 포항 뭐 포경도시로 유명했는데 불과 그게 2025년 되면 지정한 데는 100년이 되거든요. 불과 100년 전에 고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게 많은 이유가 고래가 똥을 넣어서 고래가 똥을 누니까 플랑크톤이 많이 번성하고 그러니까 청어가 많이 들어오고 청어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먹으러 또 이 고래가 들어왔던 그런 생태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 지속 가능한. 아마 동해 바다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언젠가는 통일이 돼서 한동해 바다에서 고래가 다시 찾아와서 똥을 많이 놓고 청어와 그런 게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역할에 우리가 관광은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으로 갈 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래가 다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마 이동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갈라파고스 다인센터를 가봤는데 다인센터야 거기에서 바다 거북이든 이렇게 방류도 하고 지키는 활동을 하는데 얘들이 새끼를 이제 커서 멕시코만까지 나가다가 새끼를 돌아오거든요. 근데 여기만 지켜도 국제 간에 협력이 돼야 되는 게 여기서 새끼를 키워서 부화해도 가다가 다 잡히고 없다는 거죠. 국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바다 때문에 발전했는 이런 도시로서 도시 간의 해양 도시가 협력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도 바로 이런 해양 생태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좋아집니다. 영덕에 국립해양생물종보호센터를 그때 설립해서 원래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의 종을 보존하고 구조치료도 하고 이것들을 또 산업화, 과학과 국제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원래 착공이 되면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영덕에 국가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고래쉼터도 조성하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민들이 반대가 있는데 고래쉼터 조성해서 울릉도, 포항까지 다시 한번 기신고래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죠. 캘리포니아 주만 하더라도 세계 10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의 상징 바다 동물이 기신고래였습니다. 우리 기신고래가 표본이 나타나가 지금 스미소니언 미국에 가 있다고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기신고래 표본이 하나도 없지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바다를 적극적으로 잘 이제 착취와 소비의 바다를 어떻게 하면 이제 지속 가능한 생태와 힐링과 우리가 협력의 바다로 만들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다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제가 직접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용진수련원에. 제가 이제 그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고래 하석이 엄청나게 포항에 발견이 됐다는데 도대체 고래 하석이 어디가 있느냐 찾아서 수소문 해보니까 이 광주에 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1979년도에 고래 하석의 원형이 발견된 기사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연구도 좀 부족할 텐데 이 하석이 사실은 어쨌죠. 속초과 강릉에 이제 하석박물관, 민간이 운영하는 하석박물관이 그걸 운영하고 그걸 가져갔었어요. 뭐 매입했는지 모르지만 가져갔는데 나중에 이게 문을 닫으면서 이제 어디 갔는지 제가 소재지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분한테 가 있어 제가 작년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일단 소유권은 국가지만 전시 운영권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용진수련의 민병철 이사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포항에 나왔는 모든 고래하석을 이분이 다 콜렉션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세계 최고의 고래하석을 이분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없었으면 이게 수집도 안 됐었고 왜냐하면 지금도 발견된다 하는데 주말마다 토지구역 정리 아파트가 질 때마다 다 사라지고 있고 깨부수고 있는 그런 데가 있는 거죠. 왜? 포항시립박물관이 없으니까. 하석 전문가가 한 명도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포항에 활동하는 우리 민석규 박사 전문가가 따로 있어 그분이 책을 내가지고 이제 지오 트레이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자원 그러니까
고래하석의 세계적인 보고가 포항인데 아마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포항 시민은 몰라요. 연구하는 사람 전문가도 없고 그걸 안내하고 시민들 교육을 통해서 지호 관광, 지호 전문 트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찾아가서 놀랐는 게 이게 다 수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 포항에 찾아간 사람이 제가 학예사를 데리고 갔는데 포항 사람 처음 왔다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몰랐나? 왜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지나? 해서 이제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포항의 국립전문과학관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국립과학관이 우리 인근에 대구에 국립과학관이 있지만 국립전문과학관을 지방에 몇 개를 설립을 이미 확정을 해가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는 전문과학관이 하도 없는데 국립포항전문과학관을 작년에 2억을 받아가 타당을 해가지고 작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올해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립포항전문과학관이 죽도시장 인근에 그 운하 위에 짓습니다. 한 90억 규모로 짓는데 거기에 특화를 제가 뭐를 해놨느냐? 지오과학으로 해놨습니다. 지오과학과 심해 바다를 특화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전문과학관에서 종합과학관이나 해서 지금 현재 울산도 설립하고 있고 원주도 설립하고 있고 순천인가 지금 이미 설립하고 있거든. 근역별로 이미 다 확정해서 이미 설립하고 있는데 경북에 막차 타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뭘 특화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지오과학과 심해과학으로 특화를 시키자 이미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아마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셨겠면 작년에 국내 최고로 긴 그 나무 화석이 포항에서 발견되는데 엄청난 규모가 그 포항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천연기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 문화재청에 보관하고 있는데 국립전문과학관이 들어오면 그런 걸 다 이제 소유권은 국가지만 가져와서 전시를 하시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보면 포항이 지진 나는 게 아픈 과거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구과학이 어떤 의미가 있고 지구과학이 어떻게 형성됐고 또 신생기에 어떻게 포항이 발전해 왔는 이런 나무 화석과 이런 것들 전체로 현장 필드 투어할 수 있는 바로 현장이 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줄 수 있는 국립포항전문과학관이 들어오고 호위반도 국가해양정원사업이 아마 1200으로 올해 통과됩니다. 그러고 되면 이 전체가 바다의 은혜를 받았던 바다를 통해서 가보면서 어떤 그런 그 포항의 형성 과정도 보고 또 포항이 근대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게 통영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다의 역사, 어업의 역사, 또 포항 시민의 어떤 그런 바다를 존중해 살아왔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항시립박물관, 포항전문과학관이 들어오면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만 끝나냅니다. 이거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제로 볼 수 있는 포항 컨벤션 센터가 원래 착공을 합니다. 바로 여기 이제 영일만 바다가 보이는 곳에 수천억 안목이 들어와서 착공을 하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통영포 지역입니다. 통영포 어구에 진정한 이제 컨벤션이 들어오니까 현대적 개념의 통영, 서양과 통하는 컨벤션이 들어오고 바로 이어서 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국립포항전문과학관이 들어오고 조금만 내려가면 동해면에 내려가면 시립박물관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여기만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드디어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한 2028년, 30년도가 되면 이 포항의 어떤 그런 역사, 문화, 그리고 포항의 어떤 해양의 어떤 그런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들어오는데 저는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인구 50만 도시가 외부 사람을 위해서 시민 자체의 자긍심을 가지고 포항시를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늦었다는 데에서는 좀, 저도 경상북도 공무원이고 포항시에 몸담았었지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2030년도가 들어오면 굉장히 이제 진정한 포항의 미래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포항 코스텍에 작년에 우리가 글로컬 대학도 해서 수천억이 투자가 되고 또 아마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이철우 도지사께서 여기 이제 요새만 좀 시끄럽죠. 우리가 이제 의료 파업 때문에 시끄럽지만 포항 코스텍에 그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중심 포스코 의대도 들어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의대도 들어오고 의사학자가 들어오는 어떤 그런 첨단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포항이 그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요새 의료 파업 때문에 요새 생각을 하는데 뭐 여담으로 하는 말씀인데 이태석 신부님의 울지마 톤들을 좀 보면 좋겠다. 우리 그 파업하는 아이들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과 조금 뭐 먹고 살만해졌는데 사실은 이태석 신부가 수단에 의사임에도 물론 그 열악한 의료 사각지를 직접 몸을 헌신해 가서 해서 이제 또 돌아가셨지만 또 아이들이 양성한 그 수단에가 어제 최근에 의사가 됐더라고 2명이 언론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의사라는 직업으로 의사 이전에 우리가 그런 의사로서 어떤 뭐죠 사명을 시키는 게 좀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거는 뭐 교육 하시는 분이 너무 전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문 교육, 인성 교육, 또 이런 바다 교육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또 지역 교육 이런 걸 다 같이 좀 하면 좋겠나 그런 뭐 여담으로 이야기했는데 뭐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하니까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좀 더 미래로 우리나라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인류를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좀 더 이제 포항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미역에 한때 미쳤죠. 그 미역에 왜 미쳤나? 제가 미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역에 왜 미쳤나?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국가음유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FAO, 세계 농업 기구가 세계 농업 유산을 지정을 하거든요. 이제 유네스코 유산처럼 세계적으로 농업과 어업의 유산 제도를 하는데 그걸 지정하기 전에 농림부에는 국가농업유산, 해수부는 국가어업유산을 지정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4년 전에 한동해 본부장을 떠가 보니 동해안은 국가어업유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어업유산을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해보니까 제가 용역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미역 과기역, 미역, 자연산 미역.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 아니 도대체 1000년 전부터 미역을 먹기를 시작해. 미역을 먹는 세계 유일한 우리 한민족인데 미역을 좀 더 이해 공부를 하자 이거 보니까 그 도대체 미역 문화가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 세계 미역 문화 발상지 바로 포항 영일만이고 라는 건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역 이 문학을 적었었는데 그 이유가 자 우리가 뭐 미역을 왜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머니의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미역나물이 바다나물 해체거든요. 다 이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미역을 먹겠어요? 먹을 거 천지인데. 천지라면. 우리 어머니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산으로 바다로 간 거예요. 1000년 전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산에 가서 찾은 게 산채, 바다가 찾은 게 해채, 바다나물. 산나물, 바다나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식문화고 세계 무형사를 갈 수도 있는데 그 속에는 우리가 어머니의 아픔이 있다. 우리 어머니들 먹을 게 없으니까 바다로 산으로 찾아온 게 동물들이 먹는 걸 또 이래 보고 했겠지만 바로 산나물, 바다나물. 바다나물 최고가 바로 미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해보면 제가 왜 그러냐. 미역 문화의 발상지가 아니냐. 우리가 모든 건 기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삼국유사에 연화 세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구절에 이제 동해로 가서 해체조, 바다에서 채취를 했다. 바다로 이제 연호가 바다에 가서 채취하는 게 해조거든. 해조가 그러면 미역인 거죠. 왜? 다시마는 한대성이가 좀 위에 자라고 김보다는 미역이 많아가지고 미역을 채취하러 갔다 이게 이제 바위가 내려가서 일본 갔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바로 AD 157년입니다. 기록으로 제일 오래된 게 미역의 기록이 저는 이거를 보는 거고 그럼 이거 가지고 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이게 바다가 다 연결돼서 울산의 지방문화재 곽암이었습니다. 미역곽에 미역바위가 지방문화재입니다. 옛날에는 미역이 엄청난 1972년도 굉장히 바다 화폐로서 좀 비쌌어요. 그래서 L에 오면 미역하고 쌀밥을 먹는 가장 귀한 걸 1년에 한 번 정도 먹었겠죠. 근데 미역바위가 나는 걸 미역과감이라고 해요. 미역바위를 한자로 하면 과감. 그 주인은 곽주. 미역바위 주인이란 거죠. 왜냐하면 거기 나는 거 엄청나게 비싸니까 자연산 미역을 이제 했는 거고. 독도에 그래서 미역바위가 있고
우리가 그 당시에 독도에 미역이 많이 나고 하니까 제주도 해녀들까지 와서 그걸 채취하고 판매를 그까지 온 겁니다. 지금의 미역은 75전도 양식이 되면서 아주 싸버렸었으니까 하지만 불과 뭐 몇십 년 전 가장 비싼 그 동해안에서는 가장 비싼 걸로 우리가 돈같이 한 게 미역이기 때문에 미역 문화가 발달했고 그 중에 최고의 산지가 바로 어딘가 하면 우리 동해안이고 그래서 국가통계 해수부 통계도 자연산 미역의 63%는 다 우리 경북에서 납니다. 국가 공식 통계예요. 양식 미역의 95%는 전남에 납니다. 국가 통계에서 양식 미역. 그 이유가 전복 키우는데 그 미역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복 먹이려고 미역을 많이 키우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미역의 어떤 그런 주산지가 우리 지역이고 미역을 키우는데 그 채취하는 거는 공동체 문화가 있어요. 미역 바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동관리, 공동채취, 공동분배하는 그런 공동체의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울진, 울릉, 돌미역, 떼배업을 국가어업유산을 등재를 했는데 곧 세계어업유산을 등재를 시키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제주해녀하고 섬진강 제첩업이 세계어업유산으로 등재가 됐거든요. 미역국 문화를 저는 세계어업유산을 등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미역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도 대한민국이고 세계 미역 문화의 발상지도 바로 우리 한국이고 또 그 문화를 존중해서 지금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게 어촌계 문화 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 동해안이고 또 사실은 제가 세계어업유산 등재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터 씨를 넣으려고 하는 거죠. 시 오버 재팬이 아니라 오늘 3.1선이 제가 사실은 그런 고민한 게 숨어 있거든요. 이스트 시 동해바디의 미역 문화를 세계어업유산에 FAO 등재를 시키면 일본은 잘 몰라요. 그런 FAO. 물론 FAO 일본도 세계어업유산인데 얘들이 모르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스트 시의 미역도 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외국 책을 분석해보면 다 와카메로 나와요. 제가 뭐 얼마 전에 또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미역을 갖다 놨는데 와카메 미역 라면이 나와요. 제가 사왔는데 다 와카메입니다. 와카메. 근데 제가 미국의 책을 보면 다 와카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역이라는 MIYOK를 우리가 쓰고 이스트시를 쓰는 게 미역 문화를 지키는 게 바로 동해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또 포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북한전에 작년이죠. 평양 냉면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 문화 등재가 됐습니다. 식문화. 식문화가 우리의 혼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먹는 게 엄마를 통해 모이를 먹는 게 바로 미역국이잖아요. 미역국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가야 되고 세계 어업유산 등재를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트시의 문화고 그게 바로 우리 포항이고 우리 동해바다고 바로 울진 울릉이 된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먹는 게 아니고 심오한 철학이 있고 동해 이 문화에 숨어 있고 그게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문화가 숨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역 기세 바위 닦기라고 미역이 잘 나라고 매년 10월 12월에 미역을 바위를 닦습니다. 지금도 그건 충분히 세계적인 유산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작년에 해녀들하고 같이 바다 들어가서 미역 바위를 닦아봤습니다. 해녀들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유산인데 제가 그래 그거 이야기할까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국가무형문화재도 바닷가는 거의 별로 없어요. 우리가 왜 바다에 관심 없는지 하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바다 관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런 바다 문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지방문화문화재.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데 미역국 문화를 일단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등록을 해가지고 세계무형유산에 가야 된다. 아마 그래서 그런 주장을 계속해가 제가 책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문화재청이 최근에 한번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아마 그런 주장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이 바다 문화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이게 조금씩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동해안에 해양보호구역, 머린 프로텍티드 에어리어가 울릉도하고 하고 저 고성에 조그만 게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진, 울릉, 돌미역, 떼외업을 등재를 하면서 울진에 있는 과감히 나는 그 주산지 나곡 1, 2, 1, 2, 3, 2 그 지역을 해양보호구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그 다음에 호미곶을 해양보호구를 등재를 했는데 해양보호구역을 왜 등재했는지 압니까? 우리 어민들이 밤에 해적들이 나타나서 자원을 다 착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보호구를 등재를 했는데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해양보호구역이
곧 발표합니다. 동해안 거기 뭐 서남에 뭐 최대 단일 교초자치단체는 가장 큰 규모로 동해면, 호미곶면, 구룡포, 호미곶면, 구룡포, 장기까지 전체 해양보호를 다 지정합니다. 곧 발표가 나요. 그래서 올해 5월 10일 바다식물 행사도 바로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양 보호를 하고 저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전 지역을 동해안에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지정하려고 포항시도 지금 추진하고 용역비가 다 하고 하니까 불과 몇 년 후에 포항이 해양 보호구역 전체가 호미곶 반도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 될 겁니다. 동해안 최초로. 그러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포항이 유네스코 바다가 생물권 보전 지역이다? 이미지 메이킹을 달리하는 거예요. 철강 도시지만 우리가 바다를 잘 존중하고 지석강을 지키는 그런 해양 생태 도시구나.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포항시에 조직의 해양 생태 보존팀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최초 조직도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제 아시죠? 유엔의 바다 전 세계 바다 30%를 이제 해양 보호구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솔선해서 이 동해안에 위험 문화가 있고 동해안은 대한민국 혼이 있는 그런 호미반도를 해양보호 지정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지속 가능한다. 울산공업도시가 울산 중화학 산업도시에 왜 울산이 태양을 살린지 압니까?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울산, 태화강 생태도시를 이제 거의 바뀌죠, 이거 이제. 우리도 포스코 산업, 그 다음에, 해병대가 아니다, 딱딱한 철강 국방도시에서 바다를 존중하는 호미반도 해양 생태도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우리 세계적 미역 문화가 있는 곳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역 문화를 하나 이야기하면, 이번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블루카본이라고 블루카본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한동에 블루카본 센터를 국비로 400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 이제 미역 문화가 이제 제가 이제 미역을 이제 블루카본 꼭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역한 게 제가 사람들이 웃었거잖아. 미역국. 자, 미역국 가지고 제가 국내 최초로 맥주를 만들어 봤어요. 내가 미역을 가지고 맥주를 만든다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더라. 그런데 이미 벨기에는 미역 12도 에일 맥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유지적 사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 미역 가지고 세포를 배양해가 한우를 만드는 이 아이들 과학자가 있고 포항에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제 아는 우리 얘가 호주에 유학가 있는데 얘가 이걸 보냈어요. 이거 저한테 유명한 호주 레스토랑 갔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는 씨들 먹이는 소를 가지고 우리가 스테이크를 만든다. 지구를 지킨다. 이미 유명한 호주의 레스토랑은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역 책 쓰면서 연구해 보니까 씨들을 먹이니까 소 방구가 70%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료가 지금 씨들 넣고 있어요. 북한도 세계적인 사료 회사가. 그러니까 씨들을 그냥 미역국 먹으니까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거기가 세계적인 사료 산업과 아까 이런 세포육 배양하는 산업과 씨들 가지고 우리가 이 종이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로 세계적인 그런 해양 과학이 숨어 있는데 블루카본 센터를 만든 이유가 국가가 처음으로 이제 400을 넣어서 국비가 70% 넣습니다. 블루카본이 탄소를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 중에 이 동해안에 그런 거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산업하고 과학을 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해조류가 제일 많이 흡수하는지 이미 맹그로브 숲은 국제적으로 탄소 흡수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히 먹었던 해조류, 해초 문화를 가지고 어떤 게 가장 많이 흡수하고 이걸 우리가 키워서 탄소도 이제 국경 탄소 흡수세를 상세서가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앞으로 이걸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새롭게 블루카본 가지고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이번에 국비로 구룡포 지역에 후지까지 받는 구룡포 남방파제에 지금 설립합니다. 그래서 경북대학은 앞으로 그 해양 캠퍼스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가 있다고. 제가 그 국제적인 세미나를 하면서 일본하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 보시면 JBE라고 이미 카본 옵셋을 해요. 주민들이 심어요. 이렇게 잘피로 심어가지고 이미 저들 일본끼리 기업들이 사줘요. 이건 국제도 인정받기잖아요. 그걸 기록을 하고 놀랐습니다. 이미 일본은 탄소 흡수하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 지역 주민들, 어민들, 또 기업들이 스스로 사주는 거예요. 인증이 안 받는 데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요? 연구하고 있지만 이걸 체계화해서 가는 시대에 가야지 동해 바다를 착취와 소비를 해가지고 이미 이제 어족 자원도 다 하고 있는데 아니고 이제는 지속 가능하게 바다를 만들어서 오히려 바다를 교육을 통해서 이 바다를 시키면서 먹고 사는 시대가 왔다. 그게 울진, 옛날 백길이 울릉독도, 그 다음에 우리 호미반도 그런 시대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안기태 그 시사 만화가가 제가 독도 문화도 이게 굉장히 감동 깊어서 여기 뭐 호미반도 울릉독도를 이렇게 다 꼬리를 연결했어요.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도 만나고 있는데 이게 옛날 꼬리가 축 처지면 스테이 하는 거고 딱 이게 도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동해바다, 호미반, 울릉독도가 연결되어 이렇게 상징하는데 이걸 보시면 제가 왜 하려고 하는가? MPA, 해양보호를 통해서 호미반도 그다음에 우리가 다 포획하는 한반도의 기산을 가지고 남북한까지 해서 울릉독도가 연결하는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이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호미반도에 뭐가 있는지 하면 이 등대가 있죠. 세계유산 등대로 그 아시아 최초로 몇 년 전에 지정이 된 이 호미곶 등대가 왜 만들어진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현 박사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하다 보니 이 호미곶 등대가 일본 애들 실습선이 1907년도에 7월 달에 실습선이 왔어요. 1907년에 우리가 학교가 나라도 배가 별로 없을 때 이 학교 수산 강습소 배를 가지고 그때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호미반도까지 와가 얘가 바위에 자초가 되니까 그 일본 정부가 우리 보고 등대를 만들어야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일본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등대를 만든 게 바로 호미곶 등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다가 그랬다는 거죠. 이제 우리 바다를 그렇게 지킬 수도 없는 능력과 무관심하고 단순히 소비만의 식품의 바다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적인 우리가 그런 해양 생태, 블루카본 그리고 미역 문화가 있는 식문화가 있는 그리고 세계적인 어천 개의 우리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우리 해녀들과 어촌계 주민들의 어떤 문화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바다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오늘 듣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 노력하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할게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북극 항로 아시죠? 우리가 실크로드 프로젝트도 저도 뭐 해봤지만 실크로드가 하면은 일반적 오아시스 루트, 사막 루트, 그 다음에 스템 루트, 초원로, 그 다음 메리타임 루트로 해서 이 세 가지 우리가 3대 루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막로, 초원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양로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극 항로를 영일만을 통해서 개척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중국이 폴라 실크로드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미 엄청난 연구도 하고 있고 이미 러시아하고 MOU도 체결해가지고 폴라 실크로드를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실크로드가 이 비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북극 항로를 해서 폴라 실크로드를 해야 된다 하고 이미 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북한이 있는 겁니다. 차이나 타켓이 아틱 북극 항로 폴라 실크로드를 지금 제안하고 있고 러시아하고 엄청 나가고 있는데 그 폴라 실크로드 중심이 이제는 중국이 아니고 바로 영일만이 돼야 된다. 여기 보시면 통영부 출발해서 북극 항로를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게 언니가 바로 영일만 중심이다.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정진호 교수님이 통일시대를 너무 관심 많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해서 포항에 여기 척결로 가보면 내가 그 기차에 갖다 놓고 뭐라 했냐면 원산으로 돼 있어요. 포항 원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산만이 갈마반도거든요. 우리가 호미반도잖아요. 호미반도 포항시, 갈마반도 원산만. 그 두 개 협력해가지고 여기 앞으로 폴라 실크로드 중심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진정한 통양포의 시대다. 1000년 전에 통양포에서 우리가 외세가 들어왔던 통양포, 서양을 받아들였던 도시면 이제는 폴라 실크로드 중심이 돼서 포항이 바로 통양포가 폴라 중심이 될 수 있는 포항 영일만의 시대를 우리 함께 만들어야 된다. 그게 통양포 시대를 아니고 폴라 실크로드 중심이 포항이다. 그 시대를 함께 만드는 그게 남북한 협력이 필요하고 그게 오늘 3.1 운동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쉬는 날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또 가치를 또 공유하면서 소통한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뭐 짧은 지식이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째 포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하게 되고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게 전문가를 만나면 답답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바다에 미치고 왜 포항에 그 바다를 주장하느냐 하는 사람이 없었어. 답답해서 그나마 조금씩 연구하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 오늘 듣는 분은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김인환 교수님도 별도로 또 아마 여러 채널 운영하시던데 바다를 존중하고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바다 해양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문뿐만 아니라 뭐 과학적으로 산업적으로 이해하지만 그 인문의 바다를 이해하는 게 바로 통일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산만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 북한의 대표적인 산업 해양 도시가 원산, 포항, 울릉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미국 인문학 책을 쓰면서 알았는데, 야, 제가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 도청 소재지는 이 동해안에 왔어요. 이래서는 해양영토까지 울릉도 딱 잡으면 중심이 딱, 경상도 중심이 영덕이었거든요. 이 포항이나 이러면 됐는데, 육지 생각하니까 뭐 내리고 간 거지만, 북한의 도청 소재지가 네 군데가 다 동해안에 있더라고. 원산부터 해가 이렇게, 또 특구까지. 그래서 북한은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였구나 해서 우리도 앞으로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바쁘신데 3일날 연휴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동지로서 동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복경 교수님도 보시네요. 박사님도 옷에 좋은 하고 해저 잠수함도 이야기하시던데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숭실대 김기현 교수님도 계신데 하여튼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별로 동해바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쳐서 하고 있는 건데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 전문가분들 협력해서 이 동해안의 폴라시코를 연결하고 그 중심이 우리가 옛날에 주장했던 울릉도가 남북 해양 생태 협력 특구로 주장해서 그런 걸 지켜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강원 원주대학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전문에 한번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해조류를 협력하는 남북한 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시만 한대성이라서 이미 한국에서 더 키울 수가 없어요. 남한에서는. 그래서 협력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협력을 하면 김도 앞으로 다 기후 변화 때문에 북한 가서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어떤 그런 바다가 있고 뭐 노동력도 있고 우리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협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김 문화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대는 변화가 있는 거고 다 이해간 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한 동해 바다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그 중심이 우리 동해 바다 포항 울릉도 울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집니다.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뭐 포항 쪽은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말 3.1절 국경일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강의해주신 김남일 우리 사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제가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우리 김남일, 우리 지금은 이제 호칭이 사장님이 되셨는데 문화관광공사 사장, 공무원 생활을 33년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그 행시 출신으로 국무총리실에서도 계시다가 이 지방, 이 경상북도 고향을 너무 사랑하셔서 직접 자원해서 내려오셔서 환동의 지역 본부장을 비롯해서 경주 부시장 하실 때는 이 또 KBS와 같이 해가지고 이 실크로드로 이제 가는 그 긴 여정을 전 국민에게 그 실크로드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만드신 또 장본이시기도 하고 오늘 지금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게 보내주신 그 강의 자료를 보고 이거 반의 반도 못하겠구나 그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 가지 지금 강의 중에 제가 이제 메모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정말 이 포항이 통양만으로서 통양항으로서 이제 옛날에는 뭐
뭐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서 거꾸로 서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바다였다면 지금은 이거 착취와 소비의 바다를 지속 가능한 이제 상생 협력의 바다로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을 향해서 그 폴라 실크로를 타고 이제 북극 항로를 여는 그런 우리가 기지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잠깐 또 포항시 부시장 하는 동안에 많은 일을 벌써 하셨네요. 그러니까 포항 시립박물관 그걸 건립하는 것을 또 통과를 시키고 국립포항 전문 국립과학관을 또 하여튼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일을 벌리시고 일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여튼 대단한 분이신데 제가 오늘 처음에 가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담 삼아 우리 김남일 사장님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묶여 계시기에는 너무나 창의적인 생각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이제 관광공사 사장이 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좀 못하셨던 일들을 마음껏 펼치시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도 궁금한 질문이 많지만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 김복경 우리 박사님 또 김기용 교수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배진호 박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우리 김복경 박사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티어스 동해연구소장 최복경입니다. 우리 네. 김남일 사장님 최복경 박사님 죄송해요. 제가 성을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아주 강의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10시에 3.1절 여기 매화면 울진군의 매화면에 3.1절 기념탑이 있어요. 거기 행사 참석하고 11시쯤 막 끝날 때쯤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들었고요. 조만간 한번 이 사장님 찾아뵐 거고요. 오늘 미역 얘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해양과학도 연결되고 또 기후변화도 연결되고 역사도 연결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걸 잘 키워서 했으면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최복경 박사님 바쁘신 중에 또 들어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기용 교수님 혹시 무슨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센터의 김기원이라고 하고요. 정진호 교수님하고는 연변과학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이 동역도 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좀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저희 아무래도 학교에 있으니까 교육에 좀 관심이 많고, 부시장님까지 이제 역임하셨으니까, 혹시 지방대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포항공대도 이제 글로벌 대학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질문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남북한이 이제 협력을 해서 어떤 기후변화 또 자원을 같이 공유하고 보존시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그게 인상 깊었어요. 저희 이제 숭실대 저희 센터에서는 북한의 각 도시별로 연구를 했었거든요. 하고 있고, 지난 학기에는 이제 청진, 실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미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한반도에 이제 그런 자원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 있을 때 남북한이 협력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제가 질문은 이제 지방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것들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로 답하면 됩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해 주시죠. 아니 제가 안 눌러도 말하면 잘 들립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얼마 전에 지방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답은 다 과거에 있는 거죠. 제가 그랬죠. US 스틸, 니폰 스틸인데 포스코라는 거죠. 50년 전에. 그러니까 보텀업이었는데, 몰라. 제가 청년 정책을 하면서 서울시도 지방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서울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서울 경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연간 교육을 다 해가 인재를 키워놓으면 다 데려가잖아요. 대구 경북 1년에 한 15,000명이 청년이 빠져나가요. 지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다 키워서 가지. 그러니까 그 중심은 아까 말씀 대학이 발전 없이는 지방 도시들이 발전을 못하죠. 대학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숭실대 계시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방이 좀 배타적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숭실대 아마 우리 우리가 법대에 신 교수라고 있거든요. 저하고 대학원 룸메이트입니다. 방도 1년 쓰고 뭐 부산 분인데 영남대 교수 법대 교수 하다가 숭실대 옮겼는데 옮기는 이유가 부산인데도 몰라 하여튼 좀 보수적이다 해서 옮기더라고요. 뭐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 옮기는 게 아니고 저는 전반적으로 지방 도시 또 지방 대학들이 이게 굉장히 아까 통량포를 했잖아요. 누구나 받아들이고 개방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일단 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최복경 교수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하여튼 전문가를 존중하고 또 지역에서 어떤 개방성 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방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나라도 살기 힘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자율성도 많이 줘야 되고 제가 딱 한 가지만 뭐 좀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뭐 경북에 있었으니까 포스코는 포항이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과학자를 양성하는 대학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방이 살려고 하면 딱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대학,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 바다를 끼고 있어야 돼요. 그게 딱 포항이거든요. 대한민국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50년 전에 포스코는 본사는 이랬다 뭐 강남에 지사가 있어도 본사는 지금 아직 포항에 있습니다. 그 철학을 생각해요. 50년 전에. 그리고 그때 50년 전에 박재준 회장이 설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재를 위해서 여기서 대학을 만들고 대학원을 만든 건데요. 하여튼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도시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모든 걸 해야 돼요. 모든 돈을 투자해요. 제가 사실은 금호공대가 옛날에 그 박정희 공화국 시대 엄청나게 좋은 대학이었는데 지금 이래 같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했어. 구미가 발전하려고 하면 제가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제가 과학 업무할 때 구미가 발전하려고 하면 금호공대를 세계적인 대학을 키우기 위해서 1년에 아니 시립대학을 하든 1년에 200억 이상 돈을 펀딩을 계속 간섭하는 돈만 넣어라.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면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데 포항하고 구미를 비교해 보십시오. 포항은 포스텍이기 때문에 같이 발전을 하잖아요. 구미는 오점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방도시하고 하지만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세계적인 그런 지방 도시를 키우지 않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전문가들 양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문화 여건을 많이 개선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 도시,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미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남북한 협력 바다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이렇게 좋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의 산림청에 그 남북한 산림협력센터를 파주에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도 뭐 그래서 울릉도를 해보자. 남북한 협력 생태 특구를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보호구를 이제 좀 지정했으면 동해안에 우리가 주장해가지고 북한 의장을 다 중국에 주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양보호구를 지정하도록 협력을 해가지고 생태를 보존하고 저는 제 꿈이 뭔가 하면 울릉도 주변은 팔라우 섬처럼 상업업을 전면 금지하는 지역으로 가고 싶거든요. 언젠가는 거기도 아직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스마트 양식으로 키우는 거지. 그거는 바다를 보존하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잡을 수 있거든요. 상업업을 금지하는 그런 울릉 독도 주변을 만들고 남북한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 해양 협력, 생태, 과학 협력 특구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북한 갔다 왔다고. 북한 가가지고 안용복 동전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은 독도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울릉 독도 동해안을 이스트시 독도 울릉 아일랜드 이 전체를 남북한의 그 민감한 뭐 정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국방 이런 걸 떠나서 바다를 지키자. 바다를 잘 지켜가지고 세계적인 평화의 바다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통일의 길도 앞당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우리 국내 대학들이 네트워크에서 그 남북한 산림협력센터가 국가에서 투자한 거거든요. 예, 남북한 해양협력센터를 포항 울릉도, 포항에 만들어
폴라시크를 열어가자. 폴라시크들은 북한 없으면 북한 협력에서 못 갑니다. 우리가 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폴라시크를 열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협력해야 되니까 그런 생태적으로 좀 협력하는 창구 채널을 우리가 안 되면 민감하면 다른 나라하고 같이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세계적인 해양 단체하고 같이 먼저 그분들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가 같이 내려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기현 숭실대도 협력 그런 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좀 처음 들었는데 같이 협력해서 포항 동해바다를 함께 이 이스트시 하나의 바다를 만드는데 함께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스도 함께 해주시고.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인 그 대학과 세계적인 기업과 그리고 바다가 있어야 돼. 그 원래 함경도가 함흥하고 경성이라는 이제 내륙 도시였는데 거기가 도청 소재지입니다. 원산하고 세 군데가. 원래 도청 소재지가 경성이었는데 청진으로 옮겼어요.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바다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북한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경상북도도 이 포항이 도청 소재지가 된다면 맞아요. 완전한 이제 바다로 열린 나라가 이제 그런 도시가 될 텐데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적인 이야기고요. 근데 하나 말씀, 그건 죄송한데요. 우리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그래서 이제 바다 모든 하는 걸 이제 동부청사가 포항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지가 어디, 요번에 이제 새로 뭐 한 10천 건물 옮기는데 그 지역 이름이 뭔지 압니까? 흥해입니다. 흥해 들어오거든요. 흥해가 뭐야? 바다로 흥하는 거잖아요. 바다로 그러니까 흥하는. 흥해 경상북도 좋습니다. 바다 총괄하는 동부청사 왔다는 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뭐 흥해 시대를 엽시다. 함께 남북한의 흥해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돼요. 흥해. 맞습니다. 이스트시를 흥하게 하는 걸 남북한이 협력해가지고 폴라시클레가 전 세계 바다를 생태적 보장하는 흥해 시대를 여는 거죠. 네, 아유 너무 아주 끝 마무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흥해 원래는 이제 포항보다 흥해가 더 큰 이제 읍이었는데 사실 포항이 됐는데요. 포항과 흥해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동해안 시대를 열고 남북을 잇는 우리 그 이스트 시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3.1절 특집으로서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많은 말씀 해주신 우리 경북 문화관광공사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께 아주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이 울떡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번 이제 4월은 강릉, 5월은 청진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12개 도시를 이제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번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박수로 이 울떡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